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는 식곤증.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게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몸속에 호르몬이 출렁이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의 뒷면. 옛날에는 외계인의 기지가 있을 거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달의 뒷면이 공개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그렇습니다. 익숙하다고 믿는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문득 새 이름, 새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역사가이자 작가인 데니얼 부어스티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발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착각이다. 알미란 늘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엔 역시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셔야죠.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해볼까요? 다음 달에 국민성장펀드, 그것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등의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고요. 또 지역 소멸도 막아보겠다라는 게 그 목표인데요. 하지만 그 세부 계획도 그렇고요. 국가 채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쟁점별로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또 재계 역시 투자 보따리를 풀고 있는데요. 주요 대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약 1,30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죠. 과연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떨까요? 실효성이 과연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도 지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가 지금 나갑니다. 두 글자인데요, 정답이. 최근에 공정위가요, 신용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의 이것이 담긴 계약서 1,700건을 심사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개 가까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카드 회사들이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이런 걸 이제 공정위가 시정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계약을 할 때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미리 마련된 내용이 있죠. 그 두 글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 보험, 예적금, 또 펀드 등에 가입할 때 이른바 깨알 같은 글씨 정말 많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걸 꼼꼼히 보시나요? 보기도 어렵죠. 용어도 어렵고. 자, 그 정답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들어보시죠.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았죠.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AI 버블 논란 속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여기에다 이제 미 연준의 12월 올해 마지막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후퇴한 것이 악재였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1% 넘게 빠졌어요. 1.18%.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0.84% 하락을 했고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 0.92%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장마감 후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면서도 AI 거품 논란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지금 3분기 매출과 순이익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만에 하나 이 기대치를 밑돈다면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다 보니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은 끝났지만 네. 종료가 됐지만 경제지표 발표 지연되다 보니 20일에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패드워치 2를 통한
12월 10일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확률이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동결 전망이 55%로 역전한 현상인데요.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단계 금리 인하 전망이 90%로 웃돌았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낮아지다 보니 달러는 강세입니다. 또 국제 금값은 또 트라이 온수당 4,000달러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틀간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제유가도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는 배럴당 59달러대, 런던 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의 경우는 배럴당 64달러대. 사실 어제 이 외국인의 매수세로 국내 증시 2% 가까이 올라서 4,089선까지 올랐었는데 어제 회복을 좀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지금 일단 이 미증시 하락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 특히 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8%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지금 뭐 3% 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행히 지금 뭐 외국인들은 아직 뭐 크게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 불안한데요. 네. 146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에 1,450원대 후반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또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는 환율. 코스피 코스닥은 0.4%씩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도 한 3%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들의 낙폭이 크더라고요, 최근에. 맞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오늘 뉴욕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9만 1,000달러까지 이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9만 2천 달러 선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원화 기준 1억 3천 600만 원, 7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요. 지난 6일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 가격이 12만 6천 달러였었거든요. 네. 지금 한 2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급락한 거 사실은 뭐 비트코인을 이제 뭐 분석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 가장 큰 악재고요. 특히 이제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이제 고용 지표, 물가 지표 제대 발표됐지 않으니까 네. 이런 정책의 불확실성도 이제 한 몫을 하고 있고. 또 시장 내부 악재도 겹치고 있습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지금 플랫폼 해킹으로 인해서 1억 달러 규모의 이제 자산이 유출되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네. 여기다가 이게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고래 투자자들,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이 현금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일단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뭐 정책의 방향성이 뭐 바뀐 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제 친가산 정책 기조가 이제 크게 변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동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어서 아마 12월 연준이 어떤 이제 이 점도표를 통해서 네. 앞으로 이제 금리 향방을 좀 가이드라인을 좀 보면서 바닥이 어디인지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이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14% 정도 빠졌고요. 이더리움은 최근 한 달 사이에 22% 밀렸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채권도 이제 가격으로 보면 약세입니다. 최근에 국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변동성도 맞습니다. 또 커졌고요. 맞습니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고채 금리가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고 뭐 회사채, 공사채 등 이 크레딧 시장 불안이 번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 항미 똑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거의 뭐 소멸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지난달 중순부터 국고채 금리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뭐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국은행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금리 인하 시기와 규모는 새로운 지표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한 게 네. 오히려 금리 동결이 장기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일각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금리 인하기가 끝난 것뿐만 아니라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 일단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환율도 좀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0원, 60원 선에서 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뉴 노말이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외국인 자금의 국내 채권 투자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외국 매도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또 하나는 수급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팩트시티는 어느 정도 작성이 됐지만 매년 연간 2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뭐 자산 운용 수익도 좋겠지만 플랜 B로 국채 발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이제 발행 물량이 많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면서 금리는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합적인 요인을 다 보게 되면 지금 금리 인하보다는 채권 금리 오르는 쪽에 이제 베팅하는 것이 좀 커진 상황이어서 당분간 변동성은 좀 쉽게 진정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재정 지출도 늘어나고 있고 이따가도 우리가 원탁기 기자들 K시간에 토론하겠습니다만 국민성장펀드 등등을 비롯해서 또 채권 시장에서 자본 조달도 많아질 테니까 채권의 공급은 늘어날 테고 그러니까 또 채권 가격은 약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카드 쓸 때마다 카드 포인트라는 게 모이긴 하는데 이거 잊고 지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앞으로 자동으로 사용이 돼요 이제? 맞습니다. 지난해만 전업카드사에서 소멸된 포인트가 150억 원 규모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모이니까 꽤 커요. 특히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피해가 컸는데요. 네네. 사실 저도 신경 별로 안 쓰거든요, 이거를. 근데 올해 말부터입니다. 신용카드 결제할 때 쌓여있는 카드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제도가 전격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카드 포인트 사용 경로도 복잡하고 안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적립된 포인트 용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활용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일이 반복돼 왔는데 새 제도가 이제 시행되게 되면 소비자가 사전에 사용 단위를 1,000원 단위, 5,000원 단위로 설정해 주게 되면 결제 시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가 먼저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만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어치의 카드 포인트 쌓이면 자동으로 쓸 수 있게 해줘라고 설정해 놓으면 맞습니다. 10,000원 쌓이면 결제할 때 이거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용 단위를 그러니까 그거 카드 포인트가 의외로 좀 적게 쌓여요. 그럼요. 그러니까 몇 10,000원 원씩, 예. 기본적으로 5,000 포인트 쌓으려면 몇 천만 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마다 다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용 단위 1,000원, 5,000원 단위 좀 낮은 단위로 해두게 되면 소멸되는 포인트가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네. 기본으로 설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소비자들이 놓치고 있던 숨은 어떤 자산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걸 돕겠다라는 거고 고령층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금융 접근성까지 높이는 좀 계기가 될지 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전년보다 카드 소비가 늘면 뭐 환급해 준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상생 페이백? 이거 많이들 받으셨을까요? 어때요? 난 못 받았거든요. 신청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세요? 네, 신청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을 못 해봤어요. 안 썼다는 얘기겠죠. 저는 작년보다 더 안 썼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 받으신 분이 10명 가운데 한 4명 정도 돼요.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신청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 가운데. 네네네. 근데 이제 상생 페이백이라는 게 뭐냐?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 평균보다 20% 이상 증가분. 네네. 그 증가분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오늘이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 시행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어요. 지금 실제로 통계를 보니 10월 한 달 동안 한 3,373억 원. 지금 보니까 9월, 10월 누적 기준으로 이걸 3,373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썼느냐? 7조 원 규모. 추가 소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두 달 동안 1,316만 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 가운데 10월 중 소비 증가가 확인된 562만여 명에게 지난 15일자로 페이백이 지급이 됐는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차 지급 때 누락됐던 대상자 112만 명에 대해서도 9월분 643억 원이 이제 소급 지급이 됐는데 이게 꽤 나쁘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게 사용 증가분이 20%를 돌려주는 건데 지금 뭐 3천억 원대 지출했는데 지금 소비 규모가 7조 원이라면 페이백 규모가 거의 11배 수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왜냐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대형 쇼핑몰 안 됩니다. 면세점 안 되고요. 실적 인정 안 되고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권에서 사용된 만큼 이런 제도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정부의 재원을 조금 들이면서도 이제 부가가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이제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가 돼서 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SS 쓰시는 분이 KBS 콩으로 이거 상생 페이백 받으셨다고 만 얼마 받으셨다고요. 잘하신 거예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요게 그 온누리 상품권 맞아요. 그 포인트로 디지털로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10월 서울 집값이 진짜 기록적으로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7년 만에 네.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집값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의 주택은 진분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연립주택, 단독주택 평균입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한 달 만에 1.19%가 올랐는데요.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난 이제 서울 아파트만을 떼어놓고 보면 상승률은 더 높아요. 1.43%. 지난 9월에 2배가 넘게 올랐는데 네. 왜 이렇게 올랐느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0월 11호 대책 발표하기 전이었잖아요. 규제적 지정세를 파다하니까 주로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고요. 대책 발표 난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2년간 부여되다 보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되기 이전 20일 이전에 막판 이제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를 낀 주택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른바 규제 전 패닉 바잉이 좀 이뤄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거래는 많이 잠긴 상황인데 가격 흐름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석민수, 김지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우리가 큰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한 150조 원 정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요 오랜만에 듣는 큰 숫자인데. 네. 국민성장펀드,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 이게 다음 달에 출범이 됩니까? 맞습니다. 다음 달쯤 이제 구체적인 상품 계획이 나올 걸로. 아직 100% 확정은 아닙니다만 큰 틀은 다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출범일은 12월 10일로 정해졌고요. 날짜가 잡혔어요. 출범한다고 해서 무슨 상품이 뭐 무슨 펀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뭐 내년 정도는 돼야 뭐가 좀 본격적인 성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는 별칭도 붙었어요? 요즘 단군 일회가 하도 많아서. 근데 이게 국가 주도로 뭐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뉴딜 펀드도 있었고 뭐 BBI지 뭐 테마형 무슨 펀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누가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저희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첨단 전략 산업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산업들인데 그런 산업하고 기업들의 이제 콘텐츠 분야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한 150조 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펀드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한 인공지능에는 한 30조 원, 반도체는 21조 원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문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부분이 좀 다른 측면도 있고요. 방금 이대우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차이는 규모죠, 규모. 150조 원. 앞에 우리가 뭐 앞선 정부들 보면 제가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지만 무슨 펀드가 다 있었거든요.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혁신 성장 펀드. 그 앞에 문재인 정부는 뉴딜 펀드. 네. 뭐 소부장 펀드도 있었고요. 맞아요.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 펀드. 이명박 정부는 녹색 성장 펀드. 기억도 안 나시죠? 녹색 성적펀드 예.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만큼 그 펀드들의 성적이 부진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 펀드들은 뭐 수조 원에서 많아도 한 뉴딜 펀드 문재인 정부 뉴딜 펀드가 20조 원 정도를 목표로 했으니까 이번에 150조 원이니까 일단 금액이 비교가 안 되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흐름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나라에서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AI나 반도체 밀어준다고 정부가 밀어준다고 발표하는 그 돈들의 단위를 보면 규모가요. 1조 원이 우습게 될 정도로 수천 조 원씩 뿌리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부담 없이 예전엔 이렇게 정부가 많이 뿌리면은 WTO에서 보조금이라고 막 철퇴를 내렸지만 이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반칙하니까 우리도 시원하게 반칙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150조 원.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은 100조 원 규모로 기억을 하는데 150조까지 더 커졌습니다. 자, 중요한 거. 150조 원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단 그 150조를 절반을 뚝 잘라서 보면 75조 원은 채권 성격이에요. 돈을 이제 정부가 일종의 빌려오는 국채를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기업들한테 빌려줄 재원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75조가 진짜 그 투자예요. 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권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펀드인데 일단 75조를 국채 발행으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75조는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75조 중에 50조를 그 5대 금융지주에서 각각 10조씩 각출을 했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네네. 내년도에 이제 1년 내로 그 금융지주 회장들 임기가 도래하는 곳들이 네. 뭐 우리금융지주도 있고 신한도 있고 그다음에 KB도 있어요. 이런 금융지주들의 경영권을 크게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땡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일단은 75조 좀 나눠서 보자면 75조를 다 이제 국채로 발행하는 건 아니고 산업은행 기금채. 같은 기금채로 말하죠. 그렇죠. 공공기관이라든지 네. 이제 왜 산금채라고도 하는데 산업은행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채권 발행은 굉장히 또 늘어날 테고 자금 조달은 많이 할 테고 민간에서 75조. 근데 그 중에서 5대 금융지주사가 10조씩 50조. 와, 이게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사이즈 너무 크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부가 그렇듯이 이게 제목이 잘 나와야 되니까 네네. 100조에서 시원하게 50조 올려가지고 150조로 가는 거긴 한데 뭐 그럴 듯 하잖아요. 150조라고 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 뭐 돈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그 여윳돈을 갖다 쓰는 거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에 동원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결국 그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지만 그걸 사줄 것도 결국은 기관들, 뭐 연기금이나 은행들일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돈을 쫙 빨아들이면 당연히 다른 데는 돈이 덜 갈 거거든요. 일종의 역풍선 효과가 날 텐데 끌어들일 때 많이 흡수할 텐데. 그렇죠. 이제 돈이라는 게 예. 한쪽으로 휩쓸려 가면 저쪽에서는 이제 모자랄 수 있는 거고. 근데 정부가 워낙 밀어주고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돈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들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있던 민간 펀드들 뭐 벤처 투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그 너무 큰 손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네. 좀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어서 얼마나 잘 굴러갈지는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지금 정부가 네, 이제 성민수 기자. 모태 펀드라고 하죠. 한국 벤처 투자를 통해서 벤처 기업들한테 VC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이제 정부가 낸 돈이 한 10조 원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자펀드들이 이제 그 돈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진짜 벤처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한 4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150조 또는 이제 투자만 용도로 빼놓은 75조를 비교해 보면 정말 큰 수치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벤처기업들한테 투자하는 정부 주도로 투자하는 45조 원보다 이 AI나 뭐 특별한 컨셉을 갖고 투자하는 돈이 75조로 더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75조가 또 결국에 그 투자 집행 과정에서 다른 자금들이 붙으면 더 불어날 거란 얘기죠.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이종도님은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그 밸류업 펀드 수익률 좋다고 지금 80% 그러니까 증시가 좋으니까. 그리고 송대현님은 국가 주도로 했던 포항제철 국민주 7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근데 사실 이게 그 당시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했어야 했고 돈은 부족했으니 국민들에게 또 이제 조달하는 방식이었고 그게 2025년 버전은 국민성장펀드. 뭐 핵심은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이 될 테고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그 첨단 전략 산업에 또 고루고루 들어가는 거고 75조 총해서 155조 이야기를 했는데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투자니까요. 네. 근데 또 이게 정부가 후순위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김준범 기자. 기본적으로 150조, 그러니까 150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부가 한 15 정도는 미리 넣어주겠다는 거고요. 가장 후순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상환을 받을 때 네. 가장 뒤늦게 받겠다는 거예요. 수익을. 거꾸로 얘기하면 손해가 나면 내가 가장 앞서서 맨몸으로 내가 손해를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10%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정부가 일단 막아줄 테니 민간, 그러니까 뭐 은행이든 연기금이든 뭐 일반 시민이든 안심하고 들어와라.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겠느냐. 그리고 일단 설령 더 내려간다고 해도 정부가 일단 그만큼 손해를 차감을 해주니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개념으로 소위 우리가 흔히 맨날 쓰는 마중물 역할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그 정부가 손해를 안는 거는 돌고 돌아 결국은 다 세금으로 메우는 거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이 나눠서 갚는 거긴 하지만 일단 투자자들한테는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유인 효과를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75조를 정부라든지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기관이 발행을 하는 이제 채권을 바탕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 채권에도 이자가 네. 계속해서 나갈 거고 그 이자 이상의 또 수익률이 나야 최소한은 이제 본전이 된다라는 건데 그 아까 사용처 투자처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서 보면은 지역 성장 프로젝트에도 활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한 40% 정도가 지방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성민수 기자. 그 뭐 투자 성격이 뭐 무슨 산업이다도 있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 투자된다도 꼬리표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보자면 뭐 2차 전지를 경북 지역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AI 호남 쪽에 지금 전남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투자하겠다. 사실 이거는 뭐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봐야죠. 지금 뭐 수도권은 사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려면 돈을 못 모아서 사업을 못 한다기보다는 뭐 전력 문제 아니면 다른 입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고 비수도권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컨셉에서 보면 이거는 좀 바람직한 흐름이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 취지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의 앞선 정부의 펀드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투자처를 선정할 때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 선정하지 않아요. 정치 논리가 들어가요. 네. 예를 들면 경상도도 10조 원 주면 전라도도 10조 원 줘야 돼. 이런 논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투자를 했으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정부라는 게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네. 지금 펀드도 5년마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5년 뒤에 정부는 국민성장 펀드를 가져갈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걸 만들까요? 결국 그러게요. 투자처 선정과 인내하지 않는 점인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이 안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150조의 40%를 지역에 뿌린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우리나라의 유망한 산업이 정말 절묘하게 서울에 60%, 수도권에 60%가 있고 지방에 40%가 있다면 6대 4로 나누는 게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 별로 없는데 거기에 돈을 밀어넣어주는 거는 그건 보조금이지 그건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런 투자는 실패 확률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수익률이 안 좋으면
다음 정부는 바로 청산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돈은 돈의 논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물론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제가 그 명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른 논리가 들어와 버리면 이상해집니다. 펀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도 있고요. 네. 근데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까 WTO 뭐 보조금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 펀드 자체가 어떤 수익률을 위한 펀드라기보다는 그냥 산업 정책적인 측면이 큰 펀드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 사람들 돈 벌게 해주겠다라기보다는 네, 어떤 산업 저성장, 발전을 위해서 네, AI 저성장 발전을 위해서. 국면에서 특히 우리가 전략 산업으로 하고자 하는 걸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야기했던 부문들이 다 사실은 제조 기반이라던가 인프라가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어느 정도 할당하는 거는 사실 지역이라고 라벨링만 붙였지 당연히 그쪽에 투자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펀드 가입자의 수익성을 신경 쓰는 뭐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정말로 국가의 10년, 20년, 30년 미래를 위한 그 투자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문윤홍님을 비롯해서 열매는 투자자가 나누고 손해는 국민이 가지고 점점점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근데 일단은 뭐 국제 발행이라든지 그 공사채 이렇게 발행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쪽에 또 뭐 부채 비율, 재무적인 부담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게 또 국민의 돈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뭐 당연히 잘 성공을 해야 될 텐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 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육성과 지역 성장까지 어떻게들 보십니까? 성공 가능성은.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뭐 10년 후에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정치 논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 연장선상인데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 펀드 운용단인가요? 그 조직을 만들었죠, 따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자금들이 지금도 사실 정부 모태펀드에서 들어가는 투자처들이 정부에서 이제 AI 투자를 강조를 하니까 AI 관련 스타트업들한테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모태펀드에서 돈을 받은 VC 벤처 캐피탈들이 네. 그 자금이 들어가는 스타트업들은 유망하고 유니콘이고 이미 잘 나가는 곳들, 그런 데에 ABC라는 펀드들이 각자 모태펀드에 돈을 받아서 같은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중복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제 또 이거를 뭐 분산하라 이렇게 하면 또 그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에 뭐 이렇게 또 깜깜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우려가 공존하는 거죠. 이 잘 나가는 기업들의 중복 투자가 될 우려와 그 또 한편으로는 이 리스크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회사들의 돈이 많이 그 깜깜이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갈 우려가 공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벤처 투자도 유망한 스타트업 한 10개 투자하면 한 개가 성공할까 말까잖아요. 네. 나머지 9개는 손실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개가 10년, 15년 때 정말 대박이 나면서 예. 나머지 9개의 손실을 다 벌충하는 구조로 돌아가야 선순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정부도 국민성장펀드를 가져가면 성공하는 거고요. 바꾸면은 그냥 도로 모임 지금까지 한 거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참 앞에서도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뭐 녹색 성장 펀드, 통일 대박 펀드, 국민 성장 펀드 뭐 이번의 것이고, 밸류업 펀드, 뭐 뉴딜 펀드 등등이 있었고, 또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은행에 가서 뭐 펀드 가입하는 모습도 막 사진 찍어서 네. 보도가 되고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만은, 또 이것도 또 이제 지나봐야 되는 거기는 한데, 또 하나 이야기한 게 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좀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양도세가 대주주 외에는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예전처럼 장기 투자 펀드 형식에 대해서 뭐 소득 공제를 좀 해준다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요 카드는 기자분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두 가지 저희가 이제 정책 펀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두 가지 안이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번에 출범하는 국민성장 펀드와 같은 정책 펀드에 대해서도 좀 장기 보유할 경우에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좀 해주자. 이전에 그 인프라 펀드도 14%에서 한 9%로 분리과세를 해줬거든요. 그런 거를 한 5년 정도 할 수 있게 좀 장기 보유할 경우에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모델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이제 사고 팔고 할 때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결국에 갖고 있는 뭐 ISA 같은 계좌에 대해서 지금은 그 비과세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주는 식으로 좀 목돈을 오래 넣어놓고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수 기자. 공모펀드 형태가 그 한국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네. 그 일단 우리는 주식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ETF 국내 주식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 그 이득이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졌죠. 네. 그다음에 이 공모펀드라는 게 사실 저도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에 가입한 공모펀드들이 있는데 가끔씩 한번 열어봐요. 그 액수가 얼마 안 돼서 팔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장세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 휘청휘청한단 말이죠. 특정 시점에 보면 정말 예금 이자율도 안 될 때도 있고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 열어보면 또 그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차라리 ETF를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 75조를 갖고 공모펀드 형태로 이제 운영사들한테 나눠서 주는 뉴딜 펀드 과거 그 문재인 정부 때 뉴딜 펀드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 공모펀드의 한계상 보면 그냥 일단 시장에서 제일 비중 큰 종목들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주식들을 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주식들을 작은 주식들을 담아서 운용을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뭐 보통 액티브 펀드들이 이제 시장의 그 벤치마크라고 하죠. 지수보다 얼마나 추월을 하는가를 그걸 갖고 단기적인 성과 평가를 계속 받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뉴딜 펀드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것과 그 발행시장에서 아예 발행되는 주식을 사서 지분 투자까지 들어가는 게 또 기업 입장에서 이제 자본이 커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김준범 기자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손 드신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조금 이따 네네.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공정위가 이걸 많이 또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시정하라라고도 많이 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랑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하나하나 다 따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미리 마련한 조건이 있는데요. 최근에 카드사를 점검해 보니까 불공정 조항 4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예고 없이 부가 서비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시정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아마 깨알 같은 글씨로도 아마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0419님 아파트 분양 처음 받았을 때 깨알 같은 이거 무시했다가 실패가 너무 컸었다고. 2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분양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집을 떠나셔야만 했대요. 야, 이거 엄청난 일이 있었네요. 이성희님 이거 그 보험 설계사가 줬는데 먼지만 쌓여 있어요. 절대 안 보여요라고. 문미정님 보험은 가입할 때는 앉아서 하고 보험금 탈 때는 서서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이유진님 보험에 작게 적힌 이거를 무심코 지나쳤다가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한숨만 쉬게 되는 요즘이네요. 정신 차리고 보험 이것 잘 살펴봐야겠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깨알 글씨로 왜들 그렇게 적혀 있는지 그게 막 또 법적 분쟁까지 가기도 하죠. 그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앞에서 국민성장펀드 얘기하면서 150조 원 크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1300조 원짜리인데요. 오늘 성공예감 사이즈가 좋습니다.
재계에서 네. 엄청난 그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 금액도 엄청 많고 좀 넓기는 한데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다 아는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SK,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1,3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네. 뭐 R&D나 시설 투자뿐만이 아니라 고용까지도 이제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관세 인하에 대한 뭔가 환원, 이제 관세를 인하해줘 그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 좀 재투자를 하겠다 이런 차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부가적으로는 그 지난주에 약간 돌아가는 이야기긴 한데 그 구두 개입했었잖아요. 환율 관련해 가지고. 네. 그때 그 구윤철 부총리가 수출업체들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어떤 안정화 방안을 찾겠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외환 당국이랑 수출업체들 이 기업들이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만나서 좀 국내에 좀 투자를 해줘라. 왜냐하면 그때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었거든요. 앞으로 대미 투자를 위해서 달러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그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업들을 이제 좀 달러를 매도를 해가지고 국내에도 좀 재투자를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청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배경으로 인해서 그 앞으로 이제 투자 계획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드는 우려는 그거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하고 미국 투자를 또 늘릴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다면은 뭐 해외 투자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국내 고용은 국내 설비 투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공동화까지 이제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는 일단 반가운 일이긴 그렇죠. 한데 좀 냉정하게 뜯어보면 이제 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삼성이 이전엔 예를 들어서 투자할 계획이 0이었는데 관세 협상을 계기로 갑자기 뭐 450조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네. 이미 다 가지고 있던 계획을 끌어모아가지고 속된 말로 영끌 해가지고 네.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씩 늘려요.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더 두 번째로 더 불편한 지점은 과연 이건 약속이고요. 이거를 지키느냐는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점검이 안 돼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 뭐 우리 익숙한 환경입니다. 대통령들이 또 정권 초에 4대 회장들 모아놓고 하면 또 4대 회장들은 뭔가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 투자하고 얼마 고용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해요. 그거를 이행했느냐는 사실 뭐 저 기자들도 반성할 부분이지만 점검을 전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뭐 그 회사들이 뭐 회계 장부로 다 열어주는 그러니까 게 아니니까. 이게 뭐 그냥 약간 공수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안 지킨다고 누가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그렇잖아요. 일본한테도 그렇고 자기네가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하고 며칠 이내에 송금을 해야 하고 그걸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라고까지 막 꼼꼼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정부가 이제 대기업들한테 실제로 몇 조 원 얼마 어디에 투자인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입금됐는지까지 확인한다라고 상상을 하면 물론 이거는 또 이제 논란이 좀 되겠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투자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산업 공동화라든지 국내 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우려는 좀 불식이 됐을지 물론 점검은 좀 안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대기업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의지는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성민수 기자. 일단 1,300조 내용을 이제 뜯어보면 김준범 기자 얘기대로 그 기존에 있던 투자들이에요. 삼성이 이제 평택 클러스터도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아니고 뭐 대부분을 계속 그 설비 투자 케이펙스에 넣어야 되는 산업이에요. 재투자할 수밖에 없는 산업.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을 닫겠다는 얘기, 몇 년 뒤에 문을 닫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AI 투자가 활발한 상황에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본인들의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고용이 늘어난다 이런 아니면 뭐 올해부터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럼 이제 이참에 접고 미국을 갈 것인가 그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이제 새로 남사읍에 새로운 파운드리 단지를 짓기로 했고 SK도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짓고 있고 이 팹들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가동을 할 거였고 정말 국내 제조업이 쇠퇴하는 분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진짜 국내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또 구조 조정을 해야 할 곳은 또 해야 하는 거고 또 네. 앞서갈 곳은 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앞서가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쪽 투자도 천문학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국내 투자도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양쪽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자금 여력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기만 한다면 국내 공동화를 막는 데는 큰 도움은 될 것 같긴 한데 네. 방금 이대 기자님 말씀처럼 그럴 돈이 있나? 무슨 돈으로 저걸 다 하지? 결국은 아무리 뭐 신주 발행을 한다 해도 한계는 있는 거고 결국 채권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정부가 우리 앞에서 말한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게 그런 돈이 삼성에 막 넣어주는 거거든요. 삼성에 SK 너 공장 지어라.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도움이 있지 않고서 이 돈을 뭘로 다 채우나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서 아 어차피 발표해봐야 이게 점검도 안 하니 이번 시원하게 발표하자 이런 심정이 솔직히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좀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네.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돼. 그래야 믿을 수 있죠. 참고로 그 예. 현대차 시가총액이 지금 한 5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게 125조 원이에요. 얼마나 허황됩니까? 현대차의 네. 몸값의 2배 되는 금액을 물론 이제 앞으로 벌어서 투자할 거, 재투자할 거 아니면 또 뭐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해서 투자할 것까지 다 이제 숫자가 모아져 있는 거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일단 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발휘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또 정년 연장에다가 4.5일제 주 4.5일제 추진에 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집단소송제를 이제 확대하는 법안까지도 들고 오고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또 불만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가장 바라는 건 관세 문제 해결이었을 테니까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일단 해결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각색으로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거는 어쨌든 경영상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 이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게 관세가 됐든 배임죄가 됐든 집단 소송제가 됐든 뭔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빨리 결정한다던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미국식 집단 소송제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뭐 하든 말든 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이 정부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비할 시간이라던가 그런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제 생각에는 물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은 약간 미묘하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거였는데 관세도 타결됐고 기업들도 대대적인 투자 약속을 하고 하니 좀 풀어주려고 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당장 4.5일제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 정년 65세 연장 같은 경우에 원래는 민주당이 올해 안에 어떻게 통과시켜 보겠다는 게 지난달까지의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 보면은 올해 안은 좀 힘들겠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바라는 바 중에 하나가 금산분리인데 지금은 금융과 산업을 완전 돈줄이 왔다 갔다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늘 불만이 애플이나 뭐 오픈 AI 다른 데는 마음대로 돈을 끌어 쓰는데 우리는 너무 규제가 많다라는 게 항상 늘 불만이었는데 이건 이미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정책실장이 금산분리 완화 추진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친기업적인 걸 좀 거를 밀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걸 속도를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약간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배임죄 폐지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크게 봤을 때는 일단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뭐 정부가 역할을 했겠지만 기업들을 등에 업고 정부가 이제 해낸 거죠. 기업들이 그 배경에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그 화답할 수밖에 없는데 김준범 기자가 방금 얘기한 금산분리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볼 문제기는 한 게 우리가 이렇게 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 흔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런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좀 풀고 싶어 하거든요. 거버넌스 문제에서 좀 덜 감시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데 그 금산분리 원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 가져온 원칙인데 이참에 이거를 깨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저는 의구심은 좀 들어요. 또 하나가 그 이번에 관세 협상 무역협상 맺은 걸 놓고 이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여야의 생각이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인지 그리고 국회 비준을 받게 됐을 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김지숙 기자. 지금 맺어온 게 MOU잖아요. 이게 네.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양해각서. 네. 그런데 지금 왜 비준을 받아야 되냐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헌법에 보면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국제 조약들이 어떤 조약인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이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지울 수 있는 조약들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MOU인데 네.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조약 그 비준 안 받아도 동의 안 받아도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재정적 부담이 크니까 이건 조약급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봤던 이제 비준 동의를 받았던 것들을 보면 주로 FTA 같은 것들이 많아져. 예를 들어서 뭐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던가 네. 무역협정을 맺는다던가.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만 조약으로 격상시켜 버리는 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따라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양쪽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MOU니까 비준은 필요 없는데 세상에 이런 MOU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네. 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이 미국에서 또 대법원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좀 열어놔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KBS 김준범, 석민수, 김지숙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그 쇼폼의 세계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마케팅 얘기가 쇼폼 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자영업자분들도 배우실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